저는 미국 워싱턴 DC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순수한 한국인이셨지만 아버지의 유학과 연구활동 덕분에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제가 자란 동네는 백인과 아시아인이 적절히 섞인 곳이었고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별다른 차별 없이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엔 생일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고 벚꽃 피는 봄이면 가족들과 내셔널몰 근처에서 소풍을 즐기곤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늘 신기하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언젠가는 돌아가야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저는 한국보다 디즈니랜드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한글은 방과 후에 엄마가 조금씩 가르쳐 주셨는데 반찬 이름부터 시작해서 점점 읽고 쓰는 연습을 했죠. 그렇게 영어와 한국어 두 문화를 오가며 자라난 저는 어느덧 10살이 되던 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우리는 서울로 귀국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입던 옷이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또래들에겐 튀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긍정적이셨고 저도 곧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도 곧잘 먹었고 김치의 매운맛에도 익숙해졌어요. 어느새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았기에 한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워싱턴에 있었던 시절보다 훨씬 치열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국내 대기업의 IT 부서에 입사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같은 본부의 다른 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특별히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중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인간관계에 소극적이었기에 그의 접근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런 진심이 저를 흔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앞으로의 꿈까지도 나눌 수 있었죠. 그는 부모님이 의료계에 종사하시고 자신 역시 외과의로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적지만 책임감 강한 성격이 저와도 잘 맞았고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고 저는 괜스레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옷도 준비하고 부모님께서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상견례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장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서 부담스럽지 않게 감자탕집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상견례를 해장국집에서? 혹시 비용 부담 때문인가 싶어 조심스레 여쭤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 쪽은 격식 차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상했지만 굳이 고집 부리고 싶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당일 그 해장국집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름한 입구와 오래된 인테리어, 그리고 어색하게 마주 앉은 두 가족 사이의 공기.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제 엄마를 보는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뜬금없이 물으셨어요. 딸이 나이가 몇이더라? 직장은 어디 다닌다고 했죠? 요즘 여자들도 연봉 세게 받아야 결혼할 수 있는 시대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할 말인가 싶었죠. 더군다나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는 그 눈빛엔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꾹 참고 있었고 엄마도 조용히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감자탕집이란 장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뚜렷한 무례함. 엄마가 굳은 얼굴로 말없이 밥상을 내려다보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단 한마디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빠 역시 조용히 신문을 넘길 뿐 어떤 판단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남자친구와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는 줄곧 이런 말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하시긴 해도 결국 너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감자탕집도 그냥 엄마 취향이 그랬던 거지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 단 한 번도 저에게 미안하다거나 내 입장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저는 이 결혼을 이어가야 할 이유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는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문제야? 너는 내 엄마가 한 행동이 하나도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우리 엄마가 그 정도 말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결혼 준비는 갈수록 벽에 부딪히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이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앉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린 표정. 눈빛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무시와 불쾌함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하지만 당시엔 결혼이라는 커다란 목표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넘기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뻔한 가족 간의 갈등쯤으로 치부하려는 듯한 태도였죠. 그 역시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도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여자가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저 무시하라는 말 한마디로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죠.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신혼집 계약 문제를 논의하던 자리에서 그녀는 기어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 정도 혼수는 해와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이 말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 뭔가 자꾸 기분이 이상해. 그렇게 묻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곤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그 여자 어딘가 낯이 익다 했더니 기억났어. 아주 오래전에 엄마랑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이름도 얼굴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잊을 수가 없거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엄마 예전에 그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묻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과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90년대 어머니는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근무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직장은 경쟁도 치열했고 여자들끼리의 갈등도 종종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당시에도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실력보다 이빨림이 좋았고 상사에게 아부를 일삼아 승진을 하려 했던 사람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그 시절 어머니가 팀 내에서 인정을 받으며 승진을 앞두고 있었을 때 모종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죠. 그로 인해 어머니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결국 그 회사를 나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소문을 은근히 퍼뜨린 사람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들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면서도 딸의 미래를 위해 꾹 참으셨던 어머니.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결혼식 날짜도 정해야지. 그녀의 태도는 언제나처럼 당당했고 심지어 고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뵌 적 있다고 하셨어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그녀는 순간 정적을 흘렸고 이내 말꼬리를 흐리며 다른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피해를 보셨는지 저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다.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어떤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희 결혼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 순간 마치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착한 예비 며느리의 껍질을 깨고 나온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마주 앉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과거를 꺼낸 어머니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해줄 기회를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더 행복해질게요. 이렇게 저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렸던 감정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단단해진 제 자신을 바라보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매일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파기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고개 숙인 채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스르르 벗겨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분노였고 대상은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단순히 결혼이 깨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보다 아래라 여기는 듯한 그 시선. 심지어 과거에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장본인이란 사실까지 알고 난 뒤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확신에 찬 분노가 자리 잡았어요.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전화로 제게 해명 비슷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때조차 본인의 행동을 오해나 그땐 어쩔 수 없던 상황으로 포장하더군요. 하지만 인생은 참 묘한 법입니다. 복수의 기회를, 그것도 제가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었으니까요. 결혼이 무산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백화점에 들렀어요. 저는 그날따라 예쁘게 차려입고 싶더라고요. 머리도 곱게 묶고 평소보다 살짝 진한 립스틱을 발랐죠. 누가 봐도 당당한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어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고르며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지나가던 여성이 고개를 돌리자 그 얼굴이 정확히 보였죠. 예비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아줌마.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분도 저를 본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당황한 듯 눈을 휘둥그레 떴죠. 그 자리엔 저희 어머니도 계셨으니 서로의 눈빛이 교차하는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가갔어요. 당당한 미소를 머금고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여기서 뵙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여기 자주 오거든. 어머님도 같이 계셨네.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하지만 전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어머니와 직장 선후배셨다는 거요. 참 세상이 좁죠. 그녀는 그제야 얼굴이 굳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구나 라며 입꼬리를 떨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나니까 결혼을 깨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뻔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급히 말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땐 젊고 철없던 시절이었고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철이 없어서 남 인생을 망쳐놓고 수십 년이 지나도 사과 한마디 못한다면 지금도 철이 없는 거겠죠.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옆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느껴졌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론 저희 엄마 앞에서 고개 좀 숙이고 다니세요. 예전처럼 위에서 내려다보지 말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그녀가 우물쭈물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죠. 이제 그녀는 제 인생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세우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하며 인간관계를 넓혀갔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제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던 어머니를 더 자주 챙기고 웃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죠.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에게서 몇 번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결국 자기 엄마의 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 제 인생을 함께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후배가 묻더군요. 선배는 결혼 생각 없으세요? 전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야. 누구한테 휘둘리는 삶은 다시는 싫거든. 후배는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자신을 잃고 살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제가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제 마음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속에 이제는 평온함과 자존감이 자리 잡았죠.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로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도 많이 웃으십니다. 함께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고 짧은 여행도 다녀오고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인생엔 늘 예상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 가혹해서 숨이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가슴이 시원해지는 순간도 있죠. 백화점에서 마주한 그날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복수를 통해 진짜 자유를 얻었고,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도 갇히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그날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 속에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모욕감, 억울함이 시원하게 해소된 것 같았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웃으셨어요. 잘했다, 우리 딸. 누구보다 내가 고생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려서 저는 그대로 엄마 어깨에 기대 울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 준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예식장 계약은 위약금을 물고 취소했고 예물은 업체 측에서 위약금 없이 해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당한 일을 듣고 많이 화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 전 예비 신랑이겠죠. 그는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어머니가 그런 줄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각해보자는 등 온갖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내가 몰랐다는 게 문제야. 내 곁에서 날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라 너였어. 그렇게 말한 후 저는 그를 차단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도 미안했지만 이미 저를 보호하지 못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물어봤고 저는 차분히 이야기했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고 오히려 잘했다고 응원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용기를 얻었고 다시 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몇 가지 다짐을 했어요. 첫째, 다시는 남에게 맞추는 삶을 살지 않겠다. 둘째, 내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셋째,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은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 이 다짐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저는 회사 생활에 더 집중했어요. 이제 막 다시 시작한 인생,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수니, 신분이니, 체면이니 하는 말들이 아무리 날아들어도 저는 제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파혼 이후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출근은 겨우겨우 했지만 마음은 늘 무기력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웃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후회로 느껴졌고요. 왜 난 항상 참기만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며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진 시간 속에서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정말 소소한 거였어요. 방 청소였거든요. 정리도 안 된 이삿짐 같은 제 마음을 책상 위 먼지부터 닦아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밀어놨던 제 감정들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사람 잘못 만난 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무 너를 탓하지 마.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 마치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해준 열쇠 같았달까요. 그렇게 저는 제 감정을 조금씩 꺼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퇴근 후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망설이다가 정말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는데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나는 멈춰 있었는데 모두는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죠.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는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단 희망이 생겼고요. 마침 회사에서 사내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말마다 자기계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행복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생깁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았구나. 그게 얼마나 저를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강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네셨어요.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하시네요. 혹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전 내성적인 편이라 생각도 못했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요? 하고 도망쳤을 텐데 이번에는 해볼게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시작된 강의 도우미 활동이 저한테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겪은 일을 짧게나마 나누고 그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수강생 중 한 분이셨는데 처음부터 저를 유난히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대화도 조심스럽게 시작하셨고요. 그분과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주 천천히 서로의 삶을 공유했고 저도 그분 앞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분은 제 과거에 대해 들었을 때도 절대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픈 경험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겠죠. 그런 당신이 좋아요. 라고 말해주셨을 때 이해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분과는 연애 중이에요. 아직 결혼 이야기까진 오가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이 조심스러운 관계가 참 좋아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런 관계가 제겐 정말 소중하거든요. 사실 저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무너질까봐.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껴안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저를 먼저 사랑하니까요. 예전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나를 제일 먼저 인정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무너졌던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분명히 다시 웃을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더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된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겠지요.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시어머니에 대해 말만 나와도 표정이 굳었던 엄마였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그릇만큼 산다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 한 것 자체가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른다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이제는 왜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까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과거엔 늘 야근,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섰던 제가 이제는 아니요, 이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을 줄 알게 되었죠. 처음엔 팀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내내 웃으며 말하니 무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즘 많이 단단해졌다고 칭찬까지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짜로 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의 기쁨을 느껴요. 이런 게 진짜 삶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무거운 한숨이 아닌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요. 주말엔 밀린 잠만 자던 제가 이제는 꽃시장에 가서 예쁜 화분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요. 예전엔 시간이라는 게 늘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는데 지금은 온전히 제 몫의 시간이에요. 엄마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같이 시장 보러 가는 길에 장난도 치시고 예전엔 말씀 안 하시던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곤 해요. 그 예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됐어요.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지금의 엄마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줬던 그분. 여전히 저를 존중해주는 관계로 옆에 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조심스레 잘 이어지고 있어요. 결혼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분도 저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에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다 부딪혔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한 발 한 발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며 걷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내가 그때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아무 말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저는 여전히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인생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더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제 자신을 깎지 않기로 했고요.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느라 지치기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상처는 있었지만 그만큼 강해졌고 그로 인해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건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교훈이었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제는 착하기만 한 나가 아니라 나를 아끼고 나답게 살아가는 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